과거 수차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하셨고요. 채권 분석, 경제 분석,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라고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너무 중요한 시점에 오늘 나와주셨어요. 맞습니다. 그쵸? 특히 오늘 센터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컨셉이 긴급 진단이잖아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버드뷰라고 해야 될까요? 저 위에서 이 상황의 변화를 내려볼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찾다가 제가 최석원 센터장님은 옛날부터 한번 꼭 뵙고 싶었었거든요. 이 분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그 많은 경험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센터장님 지금 리서치 센터장님이시지만 네. 이전에는 자산운용사에서도 계셨었고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시장에서 참여해 보셨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진짜 조망하실 분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시점에 아마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아, 이호섭 팀장님도 오늘 저희 센터장님 나오시네요. 이렇게 채팅방에서 인사를 좀 전해주셨어요. 이호섭 팀장님 출세욕이란 참. 네, 이렇게 또 저희 가족이시니까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일단은 뭐 오늘도 그렇고 최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예, 뭐 많이 오늘 놀라셨을 테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좀 맞아요. 힘들고 어렵죠. 아까 저기 하신 분인가요? 그 문자 남겨주신 분인가요? 그 뭐라고 아, 표현해야 채팅창에 될지? 글 올려주신 분이요? 채팅창에 네. 올려주신 분 얘기대로 시장이 참 힘드네요. 이런 말씀이 딱 어울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리서치 사실은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한 거는 한 10년 정도뿐이 안 되고요. 또 상당 기간은 저기를 했어요. 그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또 보험사에서도 전체적인 네. 자산 운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 뭐 어떤 자산을 보유한 이후에 가격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막 떨어지고 할 때 또 뭐 예측이 설사 됐어도 그 방향으로 실제로 갈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아마 오늘 밤에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잠 못 이루시면 안 됩니다. 잠을 푹 자셔야 내일의 투자를 또 성공하실 수 있고 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편안하고 또 냉정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시장 말씀을 드리면 뭐 좀 길게는 사실 1월 말 정도부터 글로벌 시장이 이 작년부터 이어온 상승을 쭉 잘 이어가다가 한 미국이나 뭐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좀 이렇게 덜커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올라도 조금 오르고 뭐 또 내릴 때도 생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전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간 시장들도 제법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확 바뀌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모두 다 지금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가인데 실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4.2% 헤드라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코어라고 해서 음식료하고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도 3%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대략 한 2008년도에 우리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네. 그 무렵에 기록했던 수준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겁이 나죠. 그 이후에는 항상 그것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통화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상당한 언제든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물가라는 거를 중시하는 이런 상황인 통화당국. 뭐 통화당국이라는 건 당연히 물가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는 어젯밤 지표로 확인을 했지만 좀 힌트를 먼저 줬었어요. 누가 힌트 줬었냐면 옐런이라는 우리 미국 재무장관이 힌트를 줬죠.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냥 상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옐런이 재무장관이니까 물가나 뭐 이런 거를 발표하는 쪽을 뭐 잘 모르고 그 사람도 지금 보고 알고 뭐 오늘도 클라리다라고 해서 그 연준 부의장이 그 발표된 이후에 깜짝 놀랐다 이러는데 그런 거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다
일종의 아, 쇼고 네. 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벌써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는 그 감을 잡았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은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파는 게 결국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이 선호가 확 바뀌는 순간이었는데 요 며칠 새 뭐 한 제가 이렇게 언뜻 따져 보니까 한 7조 이렇게 판 것 같아요. 네. 예, 7조 원 정도 팔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체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물가 때문에 모든 부분이 우리가 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말하자면 심지어는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은 유동성 상황이 확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선 거죠.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다 이런 네네. 말들을 하고 또 실제로 외국인들이 3일 동안 6조 원을 매도했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매도한 거냐 사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엔 물가, 금리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면서 풀어나가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나라 지표만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판 숫자만 보니까 저도 오늘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외국인들이 왜 팔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판 거죠. 외국인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인데 기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은 몇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금이 유출입될 때, 자금이 유입되면 내가 사기 싫어도 사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 기관 투자자들은 벤치마크라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뭔가를 안 사고 있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왔는데 안 사고 있다는 얘기는 벤치마크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벤치마크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이 나타나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이 들어오면 사고 돈이 빠져나가면 빠지는 이런 상황이 일단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돈의 유출입은 잘 뭐 모르겠고 아직은 뭐 분명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겠죠. 그럴 때는 주식을 팔고 지금은 주식할 때야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주식을 사는 이제 이런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똑같은 돈이 들어와 있을 때 만약에 그게 글로벌 펀드라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할 거냐 또는 어느 나라부터 뺄 거냐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았겠지요라는 말씀은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자금의 유출입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적어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좀 주식으로부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피해 있어야 되겠어.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진 거고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봐서 다들 걱정하시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주가가 엄청 빠지고 또 일본도 주가가 빠지고 각 국가들이 다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물가 때문에 이제 많은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해서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자금을 잠깐 홀드하기 위해서 뺐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물가라는 걸 오르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이게 경기 과열의 조짐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서 전반적인 증시가 위축됐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지금 물가 상승의 요인이 꼭 이런 경기 과열로만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기초 원자재 수급에 대한 원활하지 않음, 그다음에 네. 유통 채널에 대한 붕괴, 뭐 이런 공급 쪽에 사이드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도 굳이 연준을 비롯해서 금리를 올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의 기조를 조금 조기에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사실 이제 그게 핵심이죠. 예. 그게 결국은 전망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매우 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나 아니면 의문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용 측 인플레이션 압력,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걸 과연 그 중앙은행, 지금의 경우에는 연준이겠죠. 연준이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나서는 게 맞느냐, 또한 컨트롤한다고 컨트롤이 되는 거냐,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는 쪽에서는 사실은 컨트롤하려고 나서서도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될 거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준의 특별한 어떤 스탠스 변화는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라 할지라도 연준이 움직여서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을 꺾어두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는 쪽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때의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70년대에 뭐 사실 물가가 올랐던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다 나눠서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뭐 그 이전에 무슨 그 베트남전도 있었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풀었던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지만 또 분명한 거는 상당히 많은 그 포션이 이 지역적인 문제였잖아요. 그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그 중동 지방에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근데 이런 환경에서 물가가 올랐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액션을 취했느냐?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데는 뭐 결국 그 물가가 한번 올라가면 잘 잡히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물가가 오르든 간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 그 우려를 잡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양측의 입장 중에서 어떤 게 더 맞느냐 제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 전자예요. 저는 그 정도의 물가의 expectation이 올라갈 만큼 지금 경제 내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당히 잔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뭐 물가가 4.2% 올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유가의 상승 폭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제 계산에 따라서 추정치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 보니까 이게 진짜 한 6, 7% 나와야 돼요. 예, 유가만 놓고 네. 보면 그만큼 유가의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가의 절대 수준이 2008년 이럴 때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는 상승률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상승률의 개념으로 보면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 기억나시죠? 네. 마이너스 아니어도 대략 10불대에서 움직였거든요. 19불, 뭐 18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 60불이라고 하면 3배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승률을 단기에 반영한다 그러면 막 그 정도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딱 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도부터 예를 들면 뭐 유가가 한 100불, 뭐 150불 이렇게 간다 이러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도로 유가가 한 65불, 뭐 또 때로는 70불 이 정도쯤 가면은 이게 언제 정도쯤이면 이 안정이 되느냐면 올해 한 4, 4분기 말부터는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수준이 아주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궤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이 좀 일시적인 요인들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제 입장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그 병목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있죠. 작년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죠. 어땠었냐면 이동을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죠? 올해도 뭐 여전히 이동이 좀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동을 못하게 하면 당연히 이 노동자들이 뭔가 생산을 하러 이동을 했던 지역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현상들이 그렇죠.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작년도 하반기부터 돈을 막 줘가지고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대비한 어떤 투자 목적 또는 재고 확보 목적의 수요는 늘어났을 거고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은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거를 반대로 따져서 이제 백신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올해 말 정도쯤에 돼서 해소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다시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전쟁하고 좀 다른 게 전쟁은 생산 시설 자체가 이 파괴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시설은 있는데 오퍼레이션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되돌려졌을 때 다시 생산이 되면서 수급 균형이 맞기 시작하면 그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세에서 좀 안정된다고 보면 제가 보기엔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네. 불안하고 걱정하시고 뭐 하루 이틀 이런 어떤 움직임에 네. 우려가 되지만 너무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거는 해소될 수 있는 물가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정된다고. 원래 성격이 다행이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목회자 같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까 목소리도 성스러우시고 해주신 홀리하신. 내용이 네, 너무 저희 마음은 편해지는데요, 갑자기. 목소리는 원래 안 좋고요.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네. 아니,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하신 내용이 있는데 워낙 또 네.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이 많다 네, 보니까 네, 초반부터 네.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준비하신 내용으로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 오늘 몇 장의 그래프를 들고 왔는데 뭐 이 시간에 이 PT 하듯이 딱딱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네. 그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나온 지표까지 반영한 겁니다. 4%까지 쭉 올라가 있죠.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렸는데 제가 유가 상승률하고 같이 그린 겁니다. 유가 상승률을 이렇게 밑에다 그려놓으니까 얼마 안 움직인 것 같지만 그 WTI라고 하는 유가 상승률이 왼쪽 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65불, 뭐 60불 이렇게 유지될 때 200% 이상 오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같이 더해서 이게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 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지금 물가 상승은 확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의 궤적을 한번 보세요. 그 이후의 궤적을 보면 여기서 통제가 된다면 이게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밑으로 쭉 꺾여져요. 그렇네요. 쭉 꺾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우리가 그 작년도부터 해서 AIT라고 들어보셨죠? 네. Average Inflation Target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Average Inflation Target을 왜 얘기했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연준은 이미 작년에 그 기저효과 때문에 요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을 때 물가의 궤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많은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나면 이게 생각보다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연준이 뭐 말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액션을 막 취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의 물가 상승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상승을 예견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로 치솟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보기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5월 정도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피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후에 6월 달까지는 별로 안 내려가더라도 그 이후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위험은 물가 이랬지만 뒤에 얘기까지 제가 좀 드린 겁니다. 네. 뭐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네 얘기대로 뭐 아니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 저희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테이퍼링이라는 게 유동성을 지금 계속 공급하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은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는 거예요. 뭐 국채나 또는 때로는 모기지 채권도 사는 건데 그런 거 사는 거를 좀 이렇게 덜 사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가가 영향을 받죠.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게 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걱정한다는 게 금리 올렸을 때 보시면 시차에 걸쳐서 항상 이렇게 주가가 떨어집니다. 제가 이게 코스피하고 S&P 500이거든요. 네. 코스피보다는 사실 S&P 500을 보시는 게 좋겠죠. 이게 그렇죠. 미국 시장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국 정책 금리에 좀 연동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면은 뭐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시점에 일시적이든 아니면 좀 길게든 뭐 이게 사실은 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여기서 보시면 2001년부터 21년이니까 20년치를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요만큼의 기간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1년 반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진짜로 걱정할 만한 거예요. 그렇죠. 예, 걱정할 만한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얘기죠. 연준의 결정이 과격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8월 달을 보시면 작년 8월에 연준에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그 무렵에 이제 그 연준의 장기적 골이라는 게 나왔어요. 목표.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근데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 뭐 경제 우리 박사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지만 그 중앙은행들은 70년대 이후에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긴 했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비슷하게 인플레이션만 보고 움직이겠다 이러기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작년도 8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고를 바꾸는데 그 고의 주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주된 얘기는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우리는 맥시멈 고용을 추구하겠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 코로나19 한복판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T 이런 거 얘기할 만큼 물가의 궤적이라는 게 어쨌든 한번 상승할 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굳이 한 거는 AIT만큼이나 이건 사전에 계획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미 디플레이션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장기적인 리서치에 따라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70년대 물가가 오른 이후에 그 이후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삐쭉 올랐는데 이렇게 삐쭉 오른 거는 사실상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거 길게 해고 나면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정말 통제 못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시기, 이런 시기들은 어떤 시기였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뭐 일반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수요가 오르고 제가 그 수요가 오르고 또 수요가 감소하고 이런 상황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물가의 사이클이라는 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거고 통제가 불가능해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되거나 또는 물가 상승 자체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사태라는 건 보통은 이게 엄청 길죠. 2014년이 아니에요. 1914년이에요. 그리고 이게 1940년대잖아요. 그리고 이게 1970년대인데 이럴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는 1910년대가 뭐 있었죠? 전쟁이죠, 뭐. 그죠? 예, 전쟁입니다. 이때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 따른 파괴예요. 생산시설의 파괴가 굉장히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주고 물론 그 이후에 전쟁을 복구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들이 수요를 증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또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 그랬죠? 파괴된 게 아니라 안 만든 거라 그렇죠. 생산을 안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하고 다르고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유가 상승 압력이 생겼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제가 보기엔 연준이 통제 못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이게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고 연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 시장만 굉장히 또 일부 구루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 다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증시로부터 좀 떠나가 있어야지 이런 말씀들은 맞지만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서 연준이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연준이 실패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연준이 실패한다는 게 뭐죠?
물가 통제 못하는 거고. 그렇죠. 네. 물가 통제 못하고 물가가 통제가 안 돼서 그게 경제와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고 때로는 이런 것도 이제 실패 중에 하나죠. 잘못 행동하고 있어가지고 자산 가격 버블이 막 생긴 다음에 그게 갑자기 풍 깨지면서 경제하고 금융 시스템이 다 뭉개지는 이런 건 뭐 실수가 있긴 네, 있었어요. 네. 최근에도 한번 그 금융위기 때 있긴 있었지만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실수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의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이런 의견들도 있으세요. 이제 짚어주셨던 네. 전쟁의 구간들을 이제 저희가 함께 봤는데 코로나 뭐 사망자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2차 세계대전보다 심하고 거의 코로나와의 전쟁 하나의 전쟁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전쟁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은 물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저희가 있지 않았어요. 그 뭐 파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가 뭐 전쟁에 의한 파괴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사재기에 의한 겁니다. 사재기와 또 생산을 이제 한쪽으로 막 했다가 그거를 이제 딴 쪽으로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에 의한 파괴 이렇게 볼 수 없다.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년부터 50년 요 사이를 제가 여기 금리는 안 그렸는데 금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금리를 거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켰어요. 네, 연준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그 물가가 그렇게 올라갈 만한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물가 상승에 대해 이 40년대에도 금리를 동결시키기 위해서 그냥 유지시켰는데 지금 요 정도로 뭐 금리를 올린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상화돼서 괜찮아지면 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빨리 뭐 무슨 경제를 이 충격을 줄 만한 물가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뭐 이 금리를 올려야지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다급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연준과 금리, 물가에 대한 전반적인 매크로한 거는 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만 경제 성장률이 역대 7년 동안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글로벌 밸류체인이 대만 중심으로 다시 편제되는 게 아닌가. 과거의 냉전 시대에는 우리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게 더 중요했지만 지금은 대만에 힘을 실어주는 게 더 중요해서 그런 형태로 만약에 여러 가지가 다시 재편된다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군하고 대만은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서막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굉장히 뭐 어려운 말씀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정치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한 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냉전이 끝난 이후에 사실은 동맹 체제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예전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거죠. 네. 옛날에 동맹이라고 하면 어떤 거였었나요? 그 소비에트죠. 소련을 대항하기 위해서 정말 그 보면 유럽에 맹주라고 자처했던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독일도 있겠지만 독일은 물론 전쟁에 그때 졌지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렇고 그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의 그 미국의 그 틀로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힘이라는 건 결국은 소련이라는 위협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안보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네. 우리 얘기를 들어서 소련에 같이 대항을 합시다 이런 네. 거였고 사실은 유럽과 그 아시아 쪽의 그 라인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 어떤 개념을 갖는 거였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공동의 적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은 점차 그 해외에 주둔해 있던 미국의 군대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트럼프 때부터 우리는 그냥 트럼프가 좀 독특하긴 했죠. 독특하게
우리가 어떤 이 독자적 노선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그런 동맹 체제가 살살살살 좀 그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였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취하는 방식이 조금 그런 동맹을 다시 강화하는데 이제는 이 중국이 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중국이 적이라는 건 아닌데 중국과 러시아와 뭐 북한까지 들어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떤 동맹 체제가 형성되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결집을 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쿼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이니셔티브를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나타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과거에 어땠었냐면 그 동맹 체제 하에 있는 나라들은 그 동맹 체제 하에서의 교역은 굉장히 자유롭고 거기서는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키운 국가들이 굉장한 수혜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 혜택을 굉장히 본 나라 중에 하나죠. 뭐 다른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원자재를 굉장히 의존하는 국가인데 원자재를 의존하는 국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원자재를 수송하는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을 미국이 대신 다 지켜줬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체제에 들어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수출 드라이브하는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지금 고민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럼 어느 동맹 체제에 우리가 편입이 돼야 될 상황이 혹시 오는 거 아니냐. 결국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뭐 일본은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친한 나라죠. 그렇죠. 그렇죠. 같이 골프대회에서 자주 치시고 네. 친한 나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의 엔화가 안전 통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거래를 많이 하는 통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달러로부터 완전하게 거의 백킹을 받고 있는 통화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또 친한 미국의 친구 중 하나가 호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쿼드라고 하면 그런 나라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애매한 입장에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 같은 국가고 대만은 아주 공공연하게 중국과의 뭐 적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 분할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더 가까운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만이 좀 더 수혜를 받는 듯한 이 동맹 체계 내에서의 뭐랄까요, 그 밸류 체인에서 수혜를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뭐 제가 여기서 뭐 우리는 중국하고 관계를 더 개선해야 됩니다. 뭐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자로서 또는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는 입장으로서 보면 그런 거에서 우리한테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장기적인 투자 의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그 정도 말씀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채팅창에 질문 몇 개가 왔는데 좀 여쭤봐 드릴까요? 우리 저 네네. 센터장님께. 그럴까요? 네. 아까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뭐 미중 갈등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긴 한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센터장님, 요즘 중국 보면 구리사재기 호주 철광석 수입 중단, 친환경 핑계로 비인가 철강업체 고로 폐쇄, 돼지 사육조수 증가 핑계로 한 곡물 사재기 등 원자재 인플레를 고의로 일으키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일부러 미국의 성장이 나오기도 전에 코스트 푸시 인플레를 일으켜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 대표적인 음모론이기도 하죠. 예. 물론 뭐 그런 의사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양쪽이 갖고 있다면 충분히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 전체적인 어떤 적에 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방안들을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뇌피셜이라고 하죠. 예, 그런 뇌피셜을 할 만큼 상황이 전개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호주하고 뭐 중국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동맹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결국은 동맹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호주하고 중국하고
사실 사이가 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원래 그 호주에 있는 다윈항이라고 그러죠. 네. 그 다윈항이라는 거를 99년간 쓸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호주로부터 나오는 호주는 철광이 많이 납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호주 철광석 광선에 투자를 하려다가 만 적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가면은 정말 아이언오어 그게 막 시뻘건 네. 예, 제가 직접 간 건 아닙니다만 사진 찍어온 거 보면 네. 시뻘건 타는 게 뭐냐면 그냥 다 철이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철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이제 그런 갈등 관계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양측의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가 서로를 죽이기 위한 관계 쪽으로만 해석을 할 거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의 필요와 공존의 그러니까 공존의 필요성이겠죠. 그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 느껴요. 중국을 어떻게 할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망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건 아니겠죠. 예, 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을 망하게 할까? 그건 아니고 누가 주도권을 쥐는 예, 누가 주도권. 그러니까 같이 망하고자 하는 방식 또는 뭐 상대방이 정말 망할 정도로 뭔가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게 글쎄요 뭐 이 부분을 제가 자신 있게 그렇다 아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되게 증시에도 큰 변곡점 중에 하나로 이제 그 한번 지켜보고 있는 이벤트가 역시 한미 정상회담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업인들을 동참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백신이라는 아젠다를 수위에 올려가지고 뭐라도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미 간의 정상회담 뭐 어떤 아젠다가 들어갈지 감히 아무도 모릅니다만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는 그 아젠다 뒤에 증시 쪽의 방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뭐 결국은 제가 보기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체제 내에서 그 오랜 기간의 체제 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의 안정성,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 안정성을 미국에 상당히 의존해 온 네.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거를 그 의존도를 우리가 벗어날 만큼의 그 독자적 그런 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냐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물론 이건 이제 사람마다 이 또 정치적인 성향 따라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이제 과거에 사드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하고의 관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하는 대신에 백신을 얻어오고 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상호 간에 주고받을 게 있어서 상호 공조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 또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증시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 이런 예상하고 다르게 우리는 뭐 가서 아무 얘기도 없이 백신만 달라고 했다가 미국은 안 준다 그러고 그냥 별 성과 없이 돌아온다. 이런 식의 상황이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네, 봅니다만 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당장 어떤 영향이 눈에 보일 거냐는 모르겠으나 잠재적으로 우리한테는 상당한 리스크죠. 네. 뭐 사실 방금 센터장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손을 좀 들어주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역사적인 회기를 봤었을 때 그렇게 될 거로 보여지면 중국 관련 주는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중국의 이제 입장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예, 중국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예전과 같이 뭐 불매 운동이 됐든 네. 아니면 한한령이 됐든 그런 것들을 더 연장하고 장기화시키고 또 때로는 우리 그때 롯데였었나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때도 우리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소비재 분야에서의 상징적인 네. 그런 흐름들은 있어도 기본적인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중간재, 왜냐하면 중국은 또 우리나라로부터 상당한 중간재를 그렇죠. 수입해야 되는 예, 국가란 예. 말이죠. 그리고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영향을 받는 쪽이 드러난다면 그거는 좀 피해야 되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구도가 다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끝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뭐 미국 이야기, 중국 이야기, 미중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네. 이게 또 가장 많은 관심사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국내 증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는 작년에 상당히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지금 이 TV를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튜브인가요? 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나라의 에코티 컬처를 만들어 가시는 네.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많은 국가들, 예를 들면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처럼 약간 그걸 독일 일본계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대륙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형태의 일금융권 중심의 시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중심이 되고 자본시장보다는 그 일금융권의 예금 대출 시장이 네. 중심이 되는. 그리고 사실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었죠.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한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떤 방향이 됐든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그게 다시 또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런 구도를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아주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는 여기는 그림이 빠져 있네요. 그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여기 네. 그림이 있죠. 있네요. 이게 제가 지금 네. 고객예탁금하고 네. 고객 시가총액 대비 고객예탁금 이런 그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네. 그런데 사실은 2015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확하게 딱 나눠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를 못 봐가지고 직접 계산하려니까 오늘 너무 시간이 바빠서 계산을 못하고 있는 걸 찾아서 붙였는데 여기 딱 보시면 실물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예.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이게 또 그렇게까지 줄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으로서의 비중이니까. 근데 미국은 그 수치가 훨씬 낮고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낮아요. 그렇죠. 대신 이제 일본은 현금이나 예금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호주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실물 자산의 비중보다는 저희가 많은 거예요. 그 주식이라든지 이런 네. 금융자산. 금융 자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 시작이 된 거고 이거는 뭐 언제까지 얼마만큼 들어올지 또 이게 국내에만 있을지 또 요즘 분들은 워낙 현명하시기 때문에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외 투자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면 조금은 뭐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덜 들어올 수도 있고 증시에 하긴 하겠지만 에코티 컬처는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티 컬처가 형성됐다는 거는 그 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리고 그 나라에 그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발견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장주가 크죠. 그렇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시장 밸류에이션이 또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보면은 특히 작년 올해 중에 그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뭐 또는 그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로 굉장히 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기업들도 잘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 국내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올라갔어도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좀 걸림돌이 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시장이고 뭐 세계에서 11위 하는 GDP를 갖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MSCI로 보면은 이머징 마켓 지수에 그렇죠.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왜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 지수에 들어가 있냐면 사실상 양측의 입장이 약간 좀 달랐던 건데 이제 MSCI 쪽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역의 환전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환 시장의 안정성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외채가 많았고 해외로부터 돈을 꿔다가 이거를 사업하는 데 네. 사용하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외환 시장이 적절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그거를 계속해서 허용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입장에 이렇게 맞물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우리나라 정부에 따라서 정권이나 뭐 정부에 따라서 MSCI 선진국 지수로 좀 들어가 보자고 노력했던 데도 있고 아니고 반대로 외환시장 안정이 더 중요하지 왜 내가 뭐 굳이 거기 들어가서 좋을 게 뭐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는 제 생각인데 제 입장인 거죠. 제 입장은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환 시장에 이제 우려를 크게 할 만큼 허약한 시장이 아니다. 대신에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의 통화가 조금 더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양쪽 간의 관계를 조금 더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입장들도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서로들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은 요번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밸류에이션도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격차는 별로 줄지 않았어요. 네. 지난번에 살짝 줄었었다가 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이러면서 다시 또 그 정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만큼 중에 일부라도 뭐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라도 상당히 캐치업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면 사실 같은 이 규모 하에서도 더 많은 그러니까 더 큰 시가총액으로 갈 수 있겠죠 우리나라 시장이. 네. 이 과정에서 저희 이제 연합인포맥스도 투자자분들에게 뭔가 정론을 이런 센터장님 같은 귀한 분들을 모시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쵸. 요즘 이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 상하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전 세계 이런 학습력과 지혜를 가진 투자자들이 없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이렇게 두터운 층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서 투자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재밌게 하고 계신데 우리가 올려놓으면 외국인이 돈을 빼가는 듯한 느낌? 이거 너무 화나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 제 돈도 들어가 있거든요. 다 같이 느끼는 거. 자,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거 뭐 저희 개인들은 뭐 이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도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저희가 주인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속상합니다. 주인공들이 어떻게 근데 해야 이제 될까요? 증시라는 거는 누군가는 사면 누군가는 팔게 돼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외국인들이 안 팔았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가 매번 보는 게 순매수, 순매도 이걸 보니까 이게 계속 파니까 막 속상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의 바로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그 가격에 산 개인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느 날부터 나는 주식 안 사.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요. 살 수 있는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이건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의 그 에쿼티 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시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들의 입김이라고 네. 할까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어찌 보면은 전혀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는
그 나라의 이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맞아요.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 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 대부분 기관 투자자인데 자기네들 사정이 생겨서 주식으로부터 자금을 유출해야 될 일이 생기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팔고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멀쩡한데. 그렇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감을 높이는데도 국내 투자자들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들이 팔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주린이고 제 주변에도 이제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요즘에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럼 지금 사면 되는 건가? 근데 지금 샀다가 더 떨어지면 어쩌냐 약간 떨어지는 칼날에 손 베인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게 이렇게 센터장님한테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종목 추천을 받으려고.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서 제가 대변자 역할을 해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죠. 일단 네. 뭐 안타깝게도 종목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건 왜냐면, 특정은 예, 아니더라도. 저희는 네. 뭐 그런 종목에 대한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저는 사실 이제 시장을 형성하는 힘이라는 게 다들 느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경기 사이클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잠시 보실까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좀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눈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좀 큰 흐름을 보시려면 네. 이 위에 거는 미국의 그 CLI니까 리딩 인디케이터입니다. 예. 이 뭐냐면 경기보다 조금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지표들을 모아서 지수화시킨 거예요. 그게 이 사이클만 우리가 거기서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올라갈 때는 경기가 조금 지나면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보통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부터는 이제 동행 지수 변동치가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사이클인데 왜 굳이 이 리딩 인디케이터를 쓰냐면 네. 주식시장도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네, 그죠? 뭐 우리 경기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주가는 다 올랐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리딩 인디케이터를 본 건데 가만히 잘 보시면 보시기 좀 어렵죠. 그래도 가만히 잘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경기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으면은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승할 때도 사람들은 기대를 갖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당연히 안 좋은 예. 거고 100 이하에 있을 때는 더 안 좋은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런 시기에 주가는 대체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요런 시기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작은 굴곡들에도 반응을 했어요. 그렇네요. 주가가. 예. 그죠? 여기서도 조금 우리 당장 기억나시죠? 지난번 2015년, 16년 네. 이럴 때 안 좋을 때도 그때도 의미 있는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시기에 이게 이제 우리 저기 전이에요. 이 코로나19 네. 전. 코로나19 전에 나빴다가 막 회복되기 시작해서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거는 빨간색 선은 MSCI 선진국 지수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사이클이에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서 그거 누가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기업이 돈을 버는 그렇겠죠. 거예요. 기업이 먼저 돈을 벌고 그 돈이 근로자들이라든지 우리 뭐 요즘은 노동자들한테 임금의 형태로 가고 그게 다시 소비로 전환되고 이 과정이 결국 경기 사이클일 텐데 그런 사이클이 유지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돈을 버는 쪽이 누구냐면 기업인 거예요. 네.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결국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환경이고 그런 환경 하에서는 주가도 오른다 이렇게 보면 지금이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이냐 아니면 나빠지는 시점이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물어보셨던 게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에요. 팔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쵸, 답은- 그쵸. 답은
지금 이 경기가 확장되는 시점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경기가 꺾이는. 수축되는 시점으로 보느냐 어. 이거겠죠. 물론 거기에도 약간의 이제 변이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원래 그 음악도 이 백미가 또 변주곡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항상 그냥 일자로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가가 이렇게 가겠네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중간 중간에 요번처럼 흔들흔들하죠.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면 1년 한 2개월 지나가잖아요. 그동안에 와 주가가 정말 뭐 이 최근 몇 달 제외하고 1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딱 느낌이 뭐냐면 아 주가가 그냥 거의 일자로 올라간 것 같아. 근데 그 와중에도요 한 7, 8% 정도 네. 예, 또 뭐 코스닥 시장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조정들이 있었어요. 음.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정이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정말 뭐 200년 놓고 나면은 한 2, 3년 정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과 따라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출렁거리는데 그 와중에 나타나는 요런 작은 파도들은 전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간다는 게 조만간 전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간다는 개념에서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만간이라는 표현 또 그 기간 이거는 어느 정도일 거냐. 조정의 폭도 중요할 테고 네. 조정의 폭은 대체로 10% 미만이에요. 이번에도 지난 사흘간에 걸쳐서 굉장히 막 겁나잖아요. 네. 우리 겁나는데 그동안에 우리 주가 얼마 빠졌나요? 4% 빠졌어요. 네, 네. 4% 많죠. 그리고 너무 힘드시죠. 네. 예, 왜냐하면 꼭대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항상 힘드신데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진심이 담겼나요? 네, 네, 예, 네. 죄송합니다. 맥을 끊어서. 아닙니다. 네. 그 경기 확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사점이 있겠죠. 조정이 좀 있으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조정의 그 바닥권에서 사는 게 더 낫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어 보여요. 예. 하지만 네. 이제 주식을 팔고 한참 기다려야지.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싼 시점은 잘 안 올 거니까. 우리가 조정이 아니고 추세 하락이라고 얘기하면 경기가 꺾이면서 나타나는 보통 15%뭐 이상. 사실은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주로 20% 이상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요. 그리고 기간도 1년 막 1년 반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 팔고서 기다려야죠. 예, 그때는 주식 안 하고 딴 거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팔았다가 더 밑에 한 뭐 며칠 있다가 더 빠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좀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주식이 지금 없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사실 기회들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장기 투자하셔라.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는 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면 되니까 돈을 벌면 되니까 뭐 스캘핑 하시는 분들 스캘핑이라는 건 뭐 이렇게 마우스로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걸 통해서 돈 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버는 게 나쁜 거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특별한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게 디서플린이라고 그러죠.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생업도 종사해야 네. 되고 그러면 좀 길게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성장주라고 우리가 하면 네. 성장주에 왜 투자하죠? 성장하니까 투자하죠. 가능성을 그렇죠. 보고. 성장은 시간에 걸쳐서 성장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성장주를 굉장히 모멘텀 투자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멘텀 투자는 이렇게 경기 민감주 같은 거는 지금처럼 경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사서 경기가 꼭지에 팔지는 못해요. 경기의 꼭지 때는 이미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팔고 나오고 그런 거를 반복하는 게 이제 모멘텀 투자의 형태가 되어야 되고 성장주는 좋은 걸 골라서 장기간 보유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오늘 센터장님께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를에서 기반을 잡고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나스닥 상장 이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을 해야지만 한국 증시에 좋은 회사들 많다 해서 외국인이 잘 안 떠나갈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뭐 어떤 이커머스 회사도 나스닥 상장했고 조만간 뭐 마켓컬리라든가 카카오의 일부 계열사도 뭐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리들이 있는데 예. 이게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긍정적이지 않죠. 어.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이 그 제가 버핏 지수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버핏 지수가 뭐냐면 GDP 대비한 그 시가총액 비중 비율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100% 정도쯤 되면 이게 뭐 과열 양상이다.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거는 완전히 과열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막 뚫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뚫고 올라가는데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모이는 시장이에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GDP라는 거는 사실 그 나라의 안에서만. 도메스틱 네. 프로덕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나라에서 장사하는 기업들만 그 나라에 상장이 됐을 때는 버핏 지수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역사적인 예. 흐름에서 보면. 근데 다른 나라에서 기반을 두고 장사는 다 하면서 네. 상장을 다들 저기 가서 상장은 하고. 저기 가서 하면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장은 그게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자꾸 그런 해외의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 시스템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기업 입장에서 왜 그러면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상장을 하는 게 더 내가 밸류를 낮게 좋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똑같은 주식 수를 갖고 더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 돈으로 뭔가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MSCI 지수하고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더밸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 가서 내가 상장을 하면 이 밸류가 이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언더밸류 돼 있어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해야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나가는 기업들을 못 나가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오게끔 만드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못했네. 네. 너무 중요한 질문과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함께 해봤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또 전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장 상황 보고 참 우울한 나날들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떤 지금 상황에서의 위로의 한마디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좀 이것만은 기억해라라는 당부의 한마디도 좋고요.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식 투자는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마라톤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 투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빚을 안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을 안 내고 그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신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대단히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이벤트 때문에 일시적인 흔들림, 특히나 그것이 경기 확장 중에 나타나는 거에는
너무 불안하실 필요 없다. 빨리 주무셔라. 아, 이건 다 보고 주무셔야 돼요. 다 보시고, 요거 다 보시고 네. 푹 쉬셔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덕분에 아마 이제 저희 1, 2부 함께 하시고 3부 함께 하신 뒤에 좀 푹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다음에 네. 꼭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고 싶으니까 그리고 네, 센터장님 기회를 나오셨을 주십시오. 때 저희 통상적으로 오신 그 저기 청취하시는 분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이 오늘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압도적으로 지금 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요? 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1, 2부 이 시간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과 이 시간 함께 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